결혼 후 첫 명절이었다. 정혜 씨는 두 손 가득 음식이며 선물을 들고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무심결에 나온 말. 재하야, 너 얼굴이 왜 이리 말랐니? 푸근했던 인상의 아들은 어디로 간 건지 재하의 얼굴은 뺨살이 빠진 채 눈두덩만 도드라져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모습은 어쩐지 낯설게까지 느껴졌다. 식탁에 둘러앉자 정혜 씨는 계속해서 아들의 모습을 힐끔거릴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 수지는 멀쩡히 반찬을 덜어내며 오히려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요즘 남자들도 자기 관리 많이 해요, 어머님. 재하 씨가 원해서 식단 조절 중이에요. 말은 그럴싸했다. 하지만 정혜 씨 눈에는 달랐다. 아이가 고작 밥 두 숟갈을 넘기지도 못한 채 식은 국만 휘적거리는 모습. 밥맛이 없는 얼굴이었다. 아니, 밥을 아예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재하야, 너 식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얼굴빛이 너무 안 좋다. 그 말에 며느리가 젓가락을 놓고 정혜 씨를 향해 웃었다. 얇고 길게 예의는 있지만 따뜻함은 없는 미소였다. 어머님도 다이어트 하실래요? 효과 확실하거든요. 저희 엄마도 요즘 따라 하신다니까요. 정혜 씨는 대답을 잃었다. 그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재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마치 입을 열면 모든 게 새어나갈까 두려운 사람처럼. 정혜 씨는 자꾸만 목이 메었다. 아들이 먹는 모습 하나에도 마음이 조여왔다. 그녀는 아들의 손목을 흘깃 보았다. 뼈가 도드라졌고 손등의 핏줄이 선명했다. 과거 유도 선수였던 아이의 탄탄한 팔뚝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 정장, 결혼식 때 입었던 거지. 좀 크지 않니? 살이 빠졌어요. 25kg 정도요. 그 순간 젓가락을 놓은 정혜 씨의 손이 떨렸다. 며느리는 그 수치를 자랑이라도 하듯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좀 쪘었어요. 지금이 딱 보기 좋아요. 엄마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렇지만 얼굴이 너무 헬쓱한데. 요즘 트렌드예요. 마른 게 세련돼 보이잖아요. 정혜 씨는 더 말하지 않았다. 자칫하면 괜히 감정만 상할 게 뻔했다. 하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다. 아들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혜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 좀 살려줘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정혜 씨는 숨을 쉬지 못했다. 목구멍 깊숙이 쌓인 울컥함이 가슴을 꿰뚫고 올라왔다. 그리고 직감했다. 그 집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미리 준비해둔 반찬 꾸러미를 들고 다시 아들의 집을 찾았다. 전날 밤 재하의 절박한 전화 한 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님. 문을 열자마자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혜 씨는 멋쩍게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보였다. 미안하다. 배터리가 나갔는지 전원이 꺼졌더라고. 김치랑 갈비찜 좀 가져왔어. 잠깐만 두고 가려던 거야. 뭐, 들어오시죠. 수지는 마지못해 정혜 씨를 들였다. 거실은 깔끔했고 정돈돼 있었지만 묘하게 공기가 싸늘했다. 살아있는 집이라기보다 보여주기 위한 쇼룸 같았다. 식탁 위에는 생화도 놓여 있었지만 향기가 없었다.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주방 쪽으로 향했다. 김치를 놓으려 찬장 쪽으로 다가간 순간 무언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 이거 냉장고에 자물쇠를 해놨네. 순간 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곧바로 애써 태연한 얼굴로 바꿨다. 아, 그거요? 재하 씨 다이어트 중이라 밤마다 야식 찾거든요. 자꾸 꺼내 먹어서요. 제가 식단 관리하느라 그런 거예요. 웃기죠? 웃기다니. 정혜 씨는 그 말에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냉장고 자물쇠라니. 그것도 성인 남편을 상대로.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식단 관리야 좋지만 너무 과하면 몸 상해. 어머님은 옛날 분이라서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야 확실히 빠져요. 사실 저도 처음엔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요. 수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정혜 씨는 그 눈빛에서 묘한 강박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가득 찬 눈. 문제는 그 신념의 대상이 남편이라는 점이었다. 재아도 동의한 거니? 그럼요. 재아 씨는 뭐든 저한테 맡겨요. 자긴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늘 말하거든요. 그 말에 정혜 씨의 손이 반찬 봉투를 놓친 채 그대로 멈췄다. 판단력이 부족해서 맡긴다. 그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반복된 설득 끝에 체념한 걸까? 그 순간 침실 문이 살짝 열리고 재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시선은 발끝에만 머물렀다. 엄마 왔어요. 그래. 괜찮니? 얼굴이 좀 피곤해서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정혜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무엇을? 누구를?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집 어딘가에서 무언가 숨겨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돌아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려 잠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 그냥 볼 수만은 없겠구나. 며칠 후 정혜 씨는 집에서 가까운 시장을 보던 중 우연히 재아의 고등학교 친구 성진을 마주쳤다. 둘은 반가운 인사를 나눈 뒤 근처 커피숍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대화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요즘 재아 자주 못 보셨죠, 이모님? 응, 요즘은 자주 가긴 하는데 왜? 성진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지난번에 병원에서 재아 만났어요. 혼자 와 있었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무릎이 다 까져 있고 말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뭐라고? 병원? 어떤 병원이었니? 정형외과요. 진료 기록은 안 봤지만 왠지 넘어졌다는 게 좀. 정혜 씨의 얼굴은 그 순간 굳어졌다. 무릎이 까졌다는 말,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말. 불과 몇 달 전, 결혼 전후로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는 이야기도 떠올랐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아들 집 근처로 일부러 산책을 나갔다. 무작정 그 집 앞을 서성이며 무언가라도 포착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커튼 사이로 작은 불빛이 번쩍이며 수진이 거실에서 무언가를 설치하는 장면이 보였다. 그녀는 카메라였다. 벽면 높은 곳에 천장을 향해 달린 작고 검은 카메라. CCTV야? 거실에. 그 다음 날 정혜 씨는 아들 몰래 찾아갔다. 수진은 외출 중이었고 재아는 허둥대며 문을 열었다. 순간 집 안으로 들어선 정혜 씨는 그 감각적인 인테리어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통제된 공기에 숨이 막혔다. 재아야, 혹시 내 집에 CCTV 설치돼 있니?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인 재아는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런 걸 설치했니? 수진이가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안심한대요. 너를 믿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냥 자꾸 오해가 쌓여서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 안 생기니까. 재아의 그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 같았다. 정혜 씨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이건 단순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상호 존중이 아닌 감시와 복종의 시스템이었다. 정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이 치솟았지만 참았다. 재아야, 엄마가 곧 다시 올게.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는지 엄마가 확인해 볼게. 그 말에 재아는 멍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정혜 씨는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섰다. 세상이 모르는 지옥이 지금 이 아들의 집안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수지는 부엌에서 가지런히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다. 깔끔한 앞치마,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얇은 미소. 얼핏 보면 모범적인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선 온기가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던 수지는 무심한 눈빛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한 뒤 중얼거렸다. 이건 굳이 줄 필요 없겠네. 소화도 안 될 테고. 그녀는 김치를 접시에서 치우고 대신 상한 두부를 조심스레 썰어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접시에 담으며
입꼬리엔 익숙한 냉소가 떠올랐다. 그날 저녁 재아는 또다시 미열에 시달렸다. 식탁 앞에 앉은 그는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하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은 듯 상냥하게 말했다. 당신 요즘 소화 안 되는 거 혹시 위험 아니야? 병원은 꼭 가봐야 해. 정혜 씨는 참다 못해 다시 집을 찾았다. 일부러 저녁 시간에 맞춰 방문했고 이번엔 수진이 문을 열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얼굴 좀 보려고. 재아도 보고 싶고. 아이고, 타이밍 좋으시네요. 마침 저녁 준비 중이에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다. 정혜 씨는 식탁에 앉았고 곧 내어지는 음식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냄새를 맡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약간 시큼한 된장국, 이미 표면이 무른 가지볶음, 그리고 이상하게 비린 생선구이. 수진아, 이거 된장국 조금 쉰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오늘 아침에 끓인 건데요. 혹시 어머님이 요즘 미각이 예민해지신 거 아닐까요? 순간 재아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정혜 씨는 조심스레 눈짓으로 재아의 팔뚝을 바라봤고 그곳엔 파랗게 멍든 자국이 스쳐 보였다. 그 순간 수진의 시선이 정혜 씨와 딱 마주쳤다. 어머님, 요즘 너무 걱정 많으신 거 아니세요? 혹시 감정이 좀 예민해지신 건 아닌지. 그녀의 말은 웃으며 건넨 것이었지만 그 속엔 날 선 경고가 숨어 있었다.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정혜 씨는 마음속에서 들끓는 의심과 분노를 꾹꾹 눌러 담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아야, 엄마가 내일 다시 들를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 말을 들은 수진의 미소는 아주 잠깐 흐트러졌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래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은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이 집안 며느리 되는데 얼마나 들었는데 누가 쉽게 빼앗긴 줄 알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닌 계산이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엔 남편이라는 말랑한 존재가 있었다. 정혜 씨는 다시는 그런 음식을 아들에게 먹이게 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아무리 아들이 괜찮다고 말해도 어미의 눈에는 그 괜찮음이 거짓이라는 걸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인근 보안업체를 찾았다. 이거요, 실내 CCTV 설치하려고요. 우리 아들 집에. 거실하고 주방만 하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데는 안 봐도 되니까요. 설치 작업은 주말에 아들 부부가 외출한 틈을 타 조용히 이루어졌다. 정혜 씨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조심스럽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확인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게 없었다. 수지는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저녁을 차리며 집안일을 했다. 억울하게 본 건가 싶어 마음을 놓으려던 찰나. 그날 밤 화면 속 그녀가 낯설게 보였다. 주방에서 재아의 약을 챙기던 수지는 약병을 열고 뭔가를 섞었다. 두 알이었던 약이 어느새 네 알이 되었고 그녀는 가루처럼 간 알약을 국에 넣었다. 오늘은 좀 잠잠히 있어라 당신. 수지는 자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혜 씨는 핸드폰을 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설마 정말 독. 다음 영상에선 재아가 소파에서 힘없이 잠들어 있었고 수지는 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연락처 몇 개를 삭제하고 있었다. 거기엔 엄마라는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꾸 어머님이 불쑥불쑥 끼어들면 곤란하잖아. 그치? 그녀는 키득거리며 그 번호를 블록 처리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정혜 씨는 손끝이 떨려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이건 그냥 말로 될 일이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CCTV 영상을 백업했고 그 길로 동네 지구대를 찾아갔다. 경찰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대응했지만 약물 조작 장면과 핸드폰 조작 영상이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며칠 뒤 경찰은 은밀히 수진을 불러 조사했고 재아 역시 병원에 내원해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체내엔 복용 중이던 약 외에 다른 진정 계열 성분이 검출됐고 간 수치와 위험 징후까지 확인됐다. 그 사실을 마주한 재아는 그제야 깨달았다.
매번 수진이 건넨 약을 믿고 먹었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 갔던 기억, 이유 없는 불안, 통제당했던 인간관계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정혜 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말없이 울었다. 그 눈물 속엔 자책과 안도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한편 수지는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며도 여전히 당당했다. 증거? 그깟 거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약 좀 잘못 넣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태도는 변함없었다. 그러나 이젠 정혜 씨의 결심도 변함없었다. 넌 이 집안 며느리로 두지 않겠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도 수진의 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의심만으로 사람 하나 인생 망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로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다. 하지만 정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는 절대로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끝장을 보기로 결심했다. 정혜 씨는 조용히 아들의 통장 내역을 살폈다. 예전엔 재아가 매달 꼬박꼬박 송금하던 돈이 결혼 후 반년쯤 지나며 줄어들더니 급기야 최근엔 입금이 전혀 없었다. 이상하네, 얘가 생활비를 이리 못 쓸 애가 아닌데. 혹시나 싶어 과거 재아가 근무하던 회사의 인사팀에 전화했다. 네. 이상하네요. 재아 씨 퇴사한 적 없어요. 지난달에도 상여금 받았는데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재아는 여전히 정규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소득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다. 그녀는 며느리 수진의 명의로 된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후 건네받은 문건에는 눈을 의심할 만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수진은 재하의 월급이 입금되자마자 전액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일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일부는 명품 쇼핑몰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게다가 수진 명의로 된 대출이 3건, 심지어 재하 명의로 된 것도 2건이나 있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사기지, 이건. 정혜 씨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다. 이제 며느리의 민낯을 제대로 본 이상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수진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너 아들한테서 뭐 훔쳤니? 말 조심하세요, 어머님. 저희는 부부예요. 부부끼린 공유하는 거죠. 법적으로도 보호되는 사생활이에요. 그 말에 정혜 씨는 손에 쥔 서류를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이건 뭐니? 이건 공유가 아니고 갈취야. 넌 내 아들 이용해서 돈만 빼갔어.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후 그녀는 조소를 흘리며 말했다. 그깟 종이 몇 장으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아세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재아한테 물어보면 결국 당신만 초라해질 거예요. 그러나 이번엔 재아가 방 안에서 걸어 나왔다. 수진아, 엄마가 말하는 거 다 사실이야? 이 계좌들, 이 대출 진짜야? 당신 이걸 왜 보고 있어? 그만하자고 했잖아. 우리가 서로 못 믿고 이렇게 되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야. 그녀의 비명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그날 밤 재아는 어머니와 함께 짐을 꾸려 나왔다. 며칠 뒤 재아와 정혜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을 청구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날 정혜 씨는 변호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아드님 명의로 된 토지 알고 계셨나요? 결혼 전에 상속받은 땅인데 최근에 재개발 확정되면서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대략 20억 이상이에요. 정혜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마지막 남은 희망은 그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었다.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아들자마자 찢어버릴 듯 노려보았다. 내가 이혼을 왜 해요?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 쓴 것도 없는데. 그냥 돈 좀 쓴 거 가지고 이혼이라니. 하지만 정혜 씨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넌 모르겠지만 재하명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대출까지 받아놓은 건 사기죄야. 정식으로 고소 들어가면 이혼은 고사하고 구속도 가능해. 그 말에 수지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이를 악물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전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재하가 가진 땅, 아파트,
예금 전부 절반씩 가져가겠습니다. 그 순간 정혜 씨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그 안엔 수진이 결혼 전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내가 결혼 전에 썼던 거야. 기억 안 나? 우리 집 재산엔 눈독 들이지 않겠다고. 자필로 쓴 거라 법적으로도 유효해. 그리고 이건 이어 펼쳐진 또 하나의 문서. 수진이 재하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과 그녀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 사기를 시도한 증거들까지 첨부된 민사형사 고소장 초안이었다. 이쯤 되자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 너한테는 필요했어. 정혜 씨는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냉정하게 입을 다물었다. 며칠 후 가정법원에서는 수진의 접근금지 요청이 인용되었고 이혼 역시 조정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수진은 별다른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한 채 2천만 원 합의금만 손에 쥐고 집을 나섰다. 그날 밤 정혜 씨와 재하는 오래간만에 평화로운 저녁을 보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에 손수 묻힌 나물 반찬,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라디오. 엄마 미안했어. 내가 제대로 못 봐서. 재하가 조용히 말하자 정혜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잡았다. 사람은 말이지 아프고 나서야 제대로 봐. 그게 가족이든 사랑이든. 창밖엔 이른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엔 서서히 평온이라는 이름의 새싹이 움트고 있었다. 그날은 비온 뒤 맑게 갠 아침이었다. 정혜 씨는 오랜만에 동네 공원 산책길에 나섰다. 발끝에 닿는 흙내음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가벼운 운동복 차림의 아들이 옆에 나란히 걷고 있었다. 엄마, 우리 저 땅 보러 갈래요? 재하가 말한 땅은 그동안 방치해뒀던 시 외곽의 소형 부지였다. 결혼 전 정혜 씨가 재하 명의로 준비해뒀던 작은 투자였지만 뜻밖에도 그 땅이 최근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며 시세가 몇 배로 뛰었다는 것이었다. 정혜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걸 그동안 몰랐다니. 내가 다 늙었나 보구나. 아니야.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거잖아. 난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두 사람은 함께 땅 근처 작은 언덕에 올라 햇살을 맞았다. 흙냄새 속에 섞인 봄꽃 향기가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정혜 씨는 종로의 작은 문화센터를 찾아갔다. 평생 봉사활동만 해오던 그녀가 이번엔 직접 혼밥하는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교실을 열기로 결심한 것이다. 강당 한편 낡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속엔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스며들어 있었다. 어머님, 오늘 반찬 진짜 맛있었어요. 레시피 좀 따로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대신 집에 가면 꼭 따뜻한 밥 위에 얹어 드세요. 그래야 제맛이에요.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들은 이제 매주 주말이면 정혜 씨의 반찬을 도시락통에 담아 병원 야간 근무를 나간다. 조용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엄마, 우리 이제 봄 같지 않아? 재하의 말에 정혜 씨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겨울 끝에 오는 봄은 원래 더 따뜻하단다. 카메라는 천천히 정혜 씨의 뒷모습을 따라간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흰 머리카락, 그리고 발끝에 피어오른 이름 모를 꽃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바람이 불었다.